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5세 정태수라고 합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다가 5년 전에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아내와 단둘이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런 일을 겪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믿기 힘드실 겁니다. 저도 아직 믿기지 않거든요. 2021년 3월이었습니다. 제가 대기업에서 36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을 하던 해였죠.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퇴직금은 3억 정도 받았고 연금은 매달 3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아내와 둘이 살기엔 넉넉한 금액이었어요. 아내 순애는 평생 전업주부로 저를 뒷바라지해줬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내한테 잘해줄 차례라고 생각했죠. 저희 슬아에는 자식이 셋 있습니다. 큰아들 민우는 37세로 제가 다니던 회사보다 더 큰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차장까지 올라갔으니 저보다 훨씬 잘 나가는 셈이죠. 둘째 민서는 35세인데 중소기업 대리로 일하고 있고, 막내딸 수진이는 33세로 대학병원 간호사입니다. 셋 다 출가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고 명절 때나 얼굴 보는 사이가 됐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말했어요. 강남 아파트를 팔자고요. 저희는 그때까지 강남에 있는 33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시세가 15억 정도 됐습니다. 자식들 다 출가하고 나니 우리 둘이서 이렇게 큰 집에 살 필요가 있냐는 거였죠. 저도 동감이었습니다. 경기도로 가면 5억이면 괜찮은 아파트를 살 수 있고 나머지 10억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요. 2022년 여름에 강남 아파트를 15억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5억짜리 아파트를 샀죠. 손에 남은 현금이 정확히 10억이었습니다. 퇴직금 3억까지 합치면 13억이 있는 셈이었어요. 아내는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저는 일단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뒀습니다. 요즘 이자가 워낙 낮아서 큰 수익은 안 나지만 안전하니까요.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로 이사한다는 소식을 들은 자식들 반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둘째 민서는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어요. 딸 수진이도 더 작은 집에서 편하게 사는 게 낫다고 했고요. 그런데 큰아들 민우가 좀 달랐습니다. 며느리 은지까지 데리고 집에 찾아와서는 아파트를 왜 파냐고 물었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강남 집값은 계속 오를 텐데 왜 지금 파느냐고. 조금만 더 있으면 20억도 될 거라고요. 저는 대답했죠. 우리가 그 돈 벌어서 뭐 하겠냐고. 지금 15억도 우리한테는 큰 돈이라고요. 며느리 은지도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자산 가치가 있는 강남 아파트를 왜 버리냐면서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이미 계약도 다 끝난 상태였으니까요. 경기도로 이사하고 나서 생활이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어요. 점심은 집에서 간단히 먹고 오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탁구도 치고 서예도 배우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죠.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평온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 봄쯤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는 할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신 거예요. 아버지는 그해 89세셨는데 원래 정정하신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거동이 불편해지시고 치매 증상까지 보이셨습니다. 병원에 모셨더니 의사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언젠가 저렇게 되겠구나 싶었거든요.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말없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요양병원비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제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큰아들 민우가 갑자기 자주 연락을 하기 시작한 게요. 원래는 명절에나 얼굴 한번 보던 아이였는데 주말마다 전화를 했어요. 할아버지 상태가 어떠시냐고, 요양병원비는 얼마나 나오냐고, 아버지는 건강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효심이 생긴 줄 알았어요. 나이 들면서 철이 드나 보다 싶었죠. 곧 민우가 며느리 은지를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더군요. 은지가 활짝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자주 뵐게요. 그동안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서 반성하고 있어요. 민우도 거들었죠. 이제부터 주말마다 올 테니까 편하게 지내세요. 저는 속으로 의아했지만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식이 찾아온다는데 마다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민우 부부는 매주 저희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올 때마다 뭔가를 사들고 왔어요. 고급 한우, 홍삼, 과일, 건강식품까지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민우는 효도하고 싶다면서 계속 가져왔습니다. 며느리 은지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강남 아파트 파신 돈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저는 대답했죠.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뒀다고요.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예금 이자가 너무 낮아서 손해라면서 자기가 증권사에서 일했으니까 괜찮은 투자처를 알아봐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투자는 관심 없고 그냥 안전하게 예금으로 두고 싶다고요. 그날 이후로 민우 부부가 유독 제 재산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지금 현금이 얼마나 있냐? 연금은 얼마나 나오냐?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저는 불편했지만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자식이 부모 재산에 관심 갖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민우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자주 오는 걸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나이 들어서 효심이 생긴 거겠지. 좋게 생각하자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불안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2024년으로 넘어가면서 민우 부부의 방문은 더 잦아졌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이던 방문이 어느새 일주일에 한 번꼴로 늘어났어요. 토요일 오후만 되면 어김없이 민우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올 때마다 가져오는 선물도 점점 고급스러워졌어요. 처음에는 과일이나 떡 같은 것들이었는데 나중에는 한 박스에 50만 원 하는 프리미엄, 홍삼, 100만 원짜리 녹용 이런 것들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부담스러워서 말했어요. 민우야, 이런 비싼 거 가져오지 마라. 우리한테는 과분하다. 그러면 민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돈 좀 벌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당연하죠. 며느리 은지는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오면 청소를 하겠다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냉장고도 정리하고 거실도 닦고 심지어 안방까지 들어가서 정리를 했습니다. 아내가 말렸어요. 며느리가 그럴 필요 없다고요. 그런데 은지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부모님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민우 부부가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며 근처 한정식집에 저희를 데려갔어요. 식사 중에 민우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요양병원비가 한 달에 얼마나 나와요? 저는 대답했죠. 200만 원 정도 나온다고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면 아버지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하시겠네요. 저는 왜 그런 걸 묻냐고 물었어요. 민우는 그냥 궁금해서 그랬다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민우가 자꾸 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요양병원비, 연금 액수, 예금 이자, 이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대화 중간에 끼워 넣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자식이 부모 형편을 걱정하는 거겠지.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2024년 봄쯤이었습니다. 민우가 혼자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평일 저녁이었는데 퇴근길에 들렀다면서요. 저는 반가워서 맥주라도 한잔하자고 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는데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물론이라고 대답했죠. 민우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현금이 정확히 얼마나 있으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13억 정도 된다고요. 퇴직금 3억하고 아파트 판 돈 10억이라고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돈을 은행 예금으로만 넣어두시면 이자가 너무 적어요. 요즘은 연 2%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3억을 넣어도 1년에 2,600만 원밖에 안 돼요. 저는 그래도 안전하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우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아버지, 제가 회사에서 재테크 전문가들 많이 만나거든요. 제가 괜찮은 투자처 하나 알아봐 드릴까요? 원금 보장되고 이자는 연 5% 정도 나오는 상품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투자는 관심 없다고, 그냥 이대로 두겠다고요. 민우가 조금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그럼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쓰셨어요? 요즘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유언장이냐고요. 민우가 당황한 듯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라 요즘 법적으로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다고 해서요. 그날 밤 아내에게 민우와 나눈 대화를 말해줬습니다. 아내, 얼굴이 굳었어요. 여보, 민우가 우리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닐까요? 저는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설마 자식이 부모 재산을 노리겠냐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불안했습니다. 민우의 태도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이번에는 며느리 은지가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가 통화를 마치고 제게 말했어요. 은지가 아버님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여달래요. 혹시 지병이 있으신지 궁금하대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왜 며느리가 시아버지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싶어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내도 이상하다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민우 부부를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하는 말들을 되짚어 봤어요. 재산 이야기, 건강 이야기, 유언장 이야기,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제가 괜히 의심하는 건 아닐까? 자식을 못 믿는 나쁜 부모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편 둘째 민서와 딸 수진이는 여전히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하고 두세 달에 한 번씩 얼굴을 보러 왔어요. 민서는 중소기업에 다니다 보니 형편이 넉넉지 않았고 수진이도 간호사 일이 바빠서 자주 못 왔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아이들이 더 편했어요.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민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형님이 요즘 자주 댁에 간다면서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죠.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님이 뭐 특별한 일로 오는 거예요? 저는 그냥 효도하려고 오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서는 잠깐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형님한테 재산 이야기 같은 거 하지 마세요. 형님이 요즘 돈 문제로 좀 힘들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우가 돈 문제가 있다니요? 민서에게 자세히 물어봤어요. 민서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형님이 주식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회사 동료한테 들었다면서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갑작스러운 효도, 재산에 대한 집요한 질문, 투자 권유, 유 원장 이야기, 이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혹시 민우가 돈이 필요해서 제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고 애썼습니다. 설마 자식이 부모한테 그럴 리 없다고,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도 민우 생각이 났고, 낮에 TV를 볼 때도 자꾸 민우가 떠올랐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이서 조용히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민우 이야기가 나왔죠. 우리 큰아들이 왜 저러는 걸까? 정말 돈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가 오해하는 걸까? 이런 대화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 부부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선물을 들고 왔더군요. 고급 건강식품이었어요. 민우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요즘 제일 좋다는 제품이에요. 하루에 한 포씩 드시면 기력이 확 좋아지실 거예요. 민우가 가져온 건강식품은 고급스러운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홍삼 농축액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민우가 설명했어요. 아버지, 이거 한 박스에 50만 원 하는 건데 효과가 정말 좋대요. 회사 임원들도 다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한 포씩 아침 공복에 드시면 기력이 확 좋아지실 거예요. 저는 사양했습니다. 너무 비싼 거 같다고, 그냥 약국에서 파는 거 먹겠다고요. 그런데 며느리 은지가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나이 드시면 좋은 거 드셔야죠. 저희가 효도하고 싶어서 준비한 거예요. 꼭 드세요. 아내도 고맙다며 받았습니다. 자식들이 주는 건데 거절할 수도 없었고, 또 효심이 고마웠으니까요. 민우 부부가 돌아간 후 저는 그 홍삼농 축액을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파우치가 30개 들어있더군요. 한 달치였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저한테 한 포를 가져다 줬습니다. 민우가 공복에 먹으라고 했으니 아침에 드시라면서요. 저는 파우치를 뜯어서 마셔봤습니다. 맛이 진하고 약간 쓴맛이 났어요. 그래도 건강에 좋다니까 참고 다 마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속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가끔 메스꺼운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60대 중반이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러웠어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면 눈앞이 핑 도는 느낌이었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해줘도 몇 숟가락 먹으면 배가 불렀어요. 몸무게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72kg이었는데 2주 만에 68kg이 됐어요.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거니까 며칠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요.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3주째 되자 설사까지 시작됐습니다.
하루에 대여섯 번씩 화장실을 갔어요. 아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동네 내과에 갔더니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위내시경까지 다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계속 홍삼농축액을 마셨습니다. 민우가 한 달은 먹어야 효과가 난다고 했거든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특별한 이상은 없으세요. 위에 약간 염증이 있긴 한데 스트레스성 위염 정도예요. 약 처방해 드릴 테니까 드시고 좋아지실 거예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큰 병은 아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위염 약을 먹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어요. 체중은 계속 빠져서 65kg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내가 다시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저는 거부했어요. 검사에서 이상 없다고 했으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딸 수진이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일 낮이었는데 휴가를 내고 왔다면서요. 수진이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빠, 얼굴색이 왜 이래요? 완전 누렇게 떴어요. 제가 거울을 보니 정말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어요. 아빠, 어디 아프세요? 저는 최근에 소화가 안 되고 어지럽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도 했는데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했다고요. 수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간호사인 수진이 눈에는 뭔가 이상해 보였나 봅니다. 아빠, 요즘 새로 드시는 약이나 건강식품 있으세요? 그제야 저는 홍삼농축액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우가 사다 준 비싼 건강식품을 3주째 먹고 있다고요. 수진이가 냉장고를 열어서 그 제품을 꺼내봤어요. 상자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혹시 드시고 나서부터 안 좋아지신 거 아니에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수진이 말대로 홍삼농축액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증상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설마 건강식품이 문제일까 싶었습니다. 더구나 민우가 사다 준 건데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빠, 일단 이거 먹지 마세요. 제가 병원 동료한테 물어볼게요. 간혹 체질에 안 맞는 건강식품 먹으면 이런 증상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홍삼농축액을 끊었습니다. 신기하게도 3일쯤 지나니까 증상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어지럼증이 줄어들고 속도 덜 메스꺼웠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식욕도 돌아왔고요. 수진이 말이 맞았던 겁니다. 홍삼농축액이 제 체질에 안 맞았던 거예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 건강식품 먹지 말아요.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내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우한테 뭐라고 말하냐는 거였죠. 비싼 돈 주고 사다 준 건데 안 먹는다고 하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며칠 후 민우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홍삼농축액 잘 드세요. 효과 있으세요? 저는 잘 먹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민우가 기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한 달 드시면 확실히 몸이 좋아지실 거예요. 제가 또 한 박스 사다 드릴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또 사다 준다니요? 저는 괜찮다고 한 박스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민우는 계속 먹어야 효과가 지속된다면서 꼭 사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불안해졌어요. 왜 민우가 그렇게 집요하게 그 건강식품을 먹이려고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민우의 갑작스러운 효도, 재산에 대한 질문들, 건강검진 결과 요구, 그리고 이 홍삼농축액까지.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계획이 있는 걸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설마 민우가 나한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민서가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형님이 돈 문제로 힘들다던 그 말이요. 혹시 민우가 돈이 급해서 제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저를 아프게 만들어서.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해칠 리가 없잖아요. 아내에게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민우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아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요즘 민우가 걱정돼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돈 문제가 정말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둘째 민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민서야, 형 요즘 어떠니? 민서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아버지, 사실은 형님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자세한 건 저도 모르지만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혹시 형이 빚이 있니? 민서가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확실하진 않은데 형님이 주식 투자 실패로 5억 정도 잃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횡령 의심을 받는다던데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5억, 빚이라니요. 횡령 의심이라니요. 그제야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민우가 왜 그렇게 제 재산에 집착했는지, 왜 그 건강식품을 계속 먹이려고 했는지요. 저는 민서에게 말했어요. 알았다, 고맙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형한테 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직 20호 남은 홍삼 농축액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꺼내서 하나를 따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민서에게서 들은 이야기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5억 빚에 횡령 의심이라니 제 큰아들이 그 지경까지 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우의 이상한 행동들, 재산에 대한 집요한 질문들, 그리고 이 홍삼농 추객까지요. 저는 냉장고에 남아있는 홍삼농 추객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파우치를 빛에 비춰보고 냄새도 맡아봤어요. 겉보기엔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먹고 아팠던 건 분명한 사실이었죠. 체질에 안 맞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버리자. 나한테 안 맞는 게 확실하니까. 아내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저는 버리지 않고 냉장고 깊숙한 곳에 다시 넣어뒀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2025년 3월 중순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민우에 대한 의심이 커질수록 불안했습니다. 혹시 제가 괜히 자식을 의심하는 건 아닐까, 나쁜 부모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날은 평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나갔다가 오후 3시쯤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문을 확 열었더니 둘째 민서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민서야, 너 어떻게 들어왔니? 민서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비밀번호 알잖아요. 오늘 휴가 내서 들렀는데 안 계셔서 그냥 들어와서 기다렸어요. 저는 반가웠습니다. 둘째는 원래 자주 못 오는데 이렇게 평일에 찾아와 주다니요. 민서가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요즘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이야기를 수진이한테 들었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이제 많이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민서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심을 먹었어요. 민서가 냉장고를 열고 물을 꺼내 마시다가 안쪽에 있는 홍삼농 추객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뭐예요? 저는 대답했죠.
형이 사다 준 건강식품인데 나한테 안 맞아서 안 먹고 있어. 민서가 상자를 꺼내서 살펴봤어요. 50만 원짜리 프리미엄 제품이라는 걸 확인하고는 감탄했습니다. 형님이 비싼 거 사드렸네요. 민서가 파우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저 이거 한번 마셔봐도 돼요? 궁금한데. 저는 말렸어요. 그거 나한테 안 맞았으니까. 너도 조심해라. 그런데 민서는 벌써 파우치를 뜯어버렸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한 포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는 쭉 들이켰습니다. 민서가 얼굴을 찡그렸어요. 쓰네. 근데 진하긴 하다. 저도 홍삼 좋아하는데 이 정도면 효과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도 나한테는 안 맞았다고, 먹고 한 달 내내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서는 물 한 잔을 더 마시고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저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어요. 아버지, 제가 갑자기 배가 좀 아픈데요. 저는 체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까 밥 먹을 때 너무 빨리 먹었나? 민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상한 통증이에요. 뭔가 배가 쥐어짜는 것 같아요. 민서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났어요. 저는 걱정이 돼서 민서를 부축했습니다. 괜찮니?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민서가 일어서려다가 그만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진짜 아파요. 숨도 안 쉬어져요. 아내가 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민서를 소파에 눕혔어요. 민서는 계속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5분이 지나자 구토까지 시작됐어요. 급하게 쓰레기통을 가져다 줬는데 민서가 토한 건 물이랑 위액뿐이었습니다. 119 구급차가 1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민서를 들것에 옮기고 상태를 확인했어요.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빨랐습니다. 대원이 물었어요. 환자분이 오늘 뭐 드셨어요? 저는 점심에 밥 먹었고 30분 전에 건강식품을 한 포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구급차가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출발했어요. 저와 아내도 급히 택시를 잡아 타고 뒤따라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이미 민서는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어요.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위 세척을 하고 링거를 꽂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저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서가 마신 게 뭐였죠? 홍삼농 추객이었습니다. 제가 먹고 아팠던 바로 그 제품이요. 혹시 정말로 그 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1시간쯤 지나자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저는 손을 들었어요. 저요. 환자 아버지입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위험했는데 다행히 빨리 오셔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안정됐고요. 그런데 혈액검사 결과가 좀 이상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뭐가 이상한데요? 의사가 검사지를 보여줬습니다. 비소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미량이긴 하지만 명확하게 나왔어요. 환자분이 오늘 뭘 드셨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비소라니요?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점심에는 집에서 만든 된장찌개랑 밥을 먹었고 그 후에 홍삼농 추객을 한 포 마셨다고 말했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그 홍삼농 추객 가져오실 수 있으세요?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곧바로 집에 다녀왔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홍삼농 추객 상자를 통째로 가져왔어요. 의사가 받아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며칠 걸릴 거라면서요. 민서는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아직 몸이 많이 약한 상태였어요. 저는 민서 침대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야, 괜찮니? 민서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제가 뭘 마신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소영이가 퇴근 후 급히 병원으로 왔습니다. 남편 상태를 보고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소영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홍삼 농축액을 마시고 중독 증상이 나타났다고, 혈액에서 비소가 검출됐다고요. 소영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비소요? 그게 어떻게 건강식품에 들어있어요? 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과수에서 검사 중이라고요.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님, 그 건강식품 누가 사다 주신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큰애가 사다 줬어. 소영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님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영이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형님이 요즘 돈 문제로 힘들다는 거 아세요? 저는 민서한테 들어서 안다고 했습니다. 소영이가 더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형님이 회사에서 횡령 의심을 받고 있대요. 그리고 빚이 5억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우가 정말로 저를 해치려고 했던 걸까요? 제 재산을 빨리 상속받으려고 독극물을 먹였던 건가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고 하다니요. 저는 소영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민우한테 하지 마. 국과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소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소영이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보호자 대기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민우가 정말 범인일까? 아니면 제조사에서 실수로 비소가 들어간 걸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국과수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3일이 걸렸습니다. 그 3일 동안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민서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지만 아직 몸이 많이 약했습니다. 의사는 독극물이 체내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빨리 처치해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생명이 위험했을 거라면서요. 민우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어요. 만약 민우가 정말 범인이라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요. 3일째 되는 날, 담당 형사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국과수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형사가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홍삼 농축액에서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그것도 상당량이요. 치사량에 가까운 수준이었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누가 이걸 드리라고 했습니까?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제 큰아들입니다. 형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아드님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아드님이 이런 짓을 할 만한 동기가 있습니까? 저는 민우가 5억 빚이 있고 회사에서 횡령 의심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3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한 동기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용의자를 소환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저는 형사에게 부탁했어요. 최대한 조용히 해주세요.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형사는 알겠다고 했지만 증거가 명확하다면서 곧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민우가 경찰서로 소환됐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가지 않았어요. 차마 아들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형사한테
전화로 상황을 전해 들었어요. 민우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잡아댔답니다. 자기는 그냥 건강식품을 사다 줬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홍삼 농축액 제조사에 확인해 보니 출고된 제품에는 비소가 전혀 들어있지 않았어요. 누군가 인위적으로 넣은 겁니다. 게다가 민우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더니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형사가 제게 전화로 말했습니다. 민우 씨 휴대폰에서 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형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민우가 은지한테 보낸 메시지. 아버지 건강검진 결과 확인했어. 완전 깨끗하시네. 오래 사실 것 같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형사가 계속 읽었어요. 2024년 12월 20일 은지가 민우한테 보낸 메시지. 15억만 있으면 우리 빚도 갚고 강남 집도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건강하신 거야? 그리고 2025년 1월 10일 민우가 은지한테 보낸 메시지. 방법을 찾았어. 조금만 기다려. 저는 전화기를 잡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서 떨어뜨릴 뻔했어요. 형사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2025년 2월 5일 은지가 민우한테 보낸 메시지. 정말 괜찮은 거야? 들키면 어떡해? 민우의 답장. 걱정 마. 천천히 먹으면 자연사처럼 보일 거야. 나이도 있으시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병원 복도 벤치에 털썩 앉아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제 아들이, 제가 평생 키우고 사랑했던 아들이 저를 죽이려고 계획했다니요. 그것도 아내와 함께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사가 전화 너머로 말했습니다. 정태수 씨, 괜찮으세요? 제가 이만 끊겠습니다. 민우 씨와 부인을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아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내도 형사한테 전화를 받았나 봅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민우를 어떻게 키웠기에 저런 짓을 하는 걸까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의 손을 잡아줄 뿐이었죠. 그날 저녁 뉴스에 나왔습니다. 대기업 차장이 아버지를 독살하려다 체포됐다는 소식이요. 다행히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제 휴대폰에 지인들한테서 전화가 쏟아졌어요. 저는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경찰이 민우와 은지를 정식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살인 미수였어요. 추가 수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민우는 2년 전부터 제 필적을 연습했더군요. 휴대폰에 제 서명을 촬영한 사진이 수십 장 있었어요. 유언장을 위조하려고 했던 겁니다. 며느리 은지는 더 악랄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몰래 따고 있었어요. 제가 죽고 나면 요양병원에 계신 제 아버지도 노렸던 겁니다. 경찰이 은지 휴대폰에서 찾아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정리 후 할아버지 요양병원 자원봉사로 접근. 자연스럽게 처리. 처리라니요. 사람을 물건처럼 처리한다는 말을 쓰다니요. 제 아버지는 올해 92세이십니다. 전쟁도 겪고 가난도 이겨내고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자기네 욕심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니요. 경찰이 민우를 신문할 때 녹음한 내용도 들려줬습니다. 민우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가 15억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시잖아요. 어차피 혼자 다 못 쓰실 돈이에요. 저한테 주시면 제가 잘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서두르려고 했을 뿐이에요. 조금 서두른다고요? 부모를 독살하는 게 조금 서두르는 겁니까?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허탈했어요. 제가 평생 무엇을 위해 일했고 누구를 위해 돈을 모았던 건지 모르겠더군요. 딸 수진이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뉴스를 보고 달려왔다면서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고 울었어요. 아빠, 오빠가 정말 그런 짓을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가 소리 내어 울었어요. 어떻게 친오빠가 아빠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수진이를 안아줬습니다. 민서도 병실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서가 제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그 홍삼농 추객 안 마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아버지가 계속 드셨으면 정말 돌아가셨을지도 몰라요. 저는 민서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내가 살려줬구나. 민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경찰이 민우 회사도 조사했습니다. 민우가 정말로 횡령을 저질렀더군요. 3억을 빼돌렸는데 주식 투자에 다 날렸답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진 빚이 5억이 넘었어요. 합치면 8억이 넘는 빚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재산이 필요했던 겁니다. 검찰이 민우 부부를 조사하면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듣고 싶다면서요. 저는 검찰청에 갔습니다. 검사 앞에 앉아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민우가 어떻게 변했는지, 얼마나 집요하게 재산을 물었는지, 건강식품을 어떻게 먹였는지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합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끝까지 처벌받게 해주세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무겁게 구형하겠습니다. 법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재판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검찰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민우와 은지의 휴대폰, 컴퓨터, 집까지 전부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상상도 못했던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는지 알게 됐죠. 검사가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게 있다면서요. 검사실에 들어가니 책상 위에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정태수 씨, 앉으세요.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검사가 첫 번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A사 용지 여러 장이었어요. 제 서명을 연습한 흔적들이었습니다. 민우가 2023년 1월부터 시작했더군요. 제 서명을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한 거예요.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점점 완벽해지는 게 보였어요. 검사가 설명했습니다. 민우 씨가 유언장 위조를 준비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위조 유언장을 제시할 계획이었어요. 내용은 재산의 70%를 장남인 민우에게, 나머지 30%를 차남과 장녀가 나눠 갖는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70%라니요. 9억이 넘는 돈을 혼자 가져가려고 했다는 건가요? 검사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지가 작성한 메모였어요. 요양병원 자원봉사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계신 병원 이름도 있었고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은지 씨가 지난해 11월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 병원에 자원봉사 신청을 하려고 했던 흔적이 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만 노린 게 아니라 제 아버지까지 노렸다니요. 검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은지 씨 휴대폰 메모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92세, 치매 있음, 자연사로 보이게 처리 가능, 요양병원에서 사고 많이 일어남, 낙상이나 폐렴으로 위장 가능.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습니까? 92세 노인을 죽일 생각을 하다니요. 검사가 진정하라며 저를 앉혔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소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살인 예비죄로요. 검사가 세 번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민우와 은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어요. 2024년 3월부터 시작된 대화였습니다. 검사가 읽어줬습니다. 민우, 아버지가 은행에 13억 넣어두셨대. 은지, 13억이면 우리 빚 다 갚고 강남 아파트 살 수 있어. 민우, 그러게. 근데 아버지가 너무 건강하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건강한 게 죄가 되는 세상이 있나요? 검사가 계속 읽었어요. 은지, 요즘 노인들 평균 수명이 85세래. 아버님은 이제 64세시니까 20년은 더 사실 거야. 민우, 20년이나? 그럼 우리는? 은지,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야지.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0년을 기다릴 수 없어서 저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검사가 네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민우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기록이었습니다. 검사가 읽었습니다. 비소 구입 방법, 비소 중독 증상, 비소 검출 안 되는 방법, 자연사로 위장하는 법, 이런 검색어들이 수십 개 나옵니다. 저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손으로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우 씨가 지난해 12월에 다크웹을 통해 비소를 구입했습니다. 10g에 2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홍삼농 주객 30포에 조금씩 섞어 넣었습니다. 한 번에 치사량을 넣으면 의심받으니까 천천히 독을 쌓이게 한 겁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먹었던 게 바로 그 독이었습니다. 다행히 맛이 너무 이상해서 일주일 만에 끊었지만 만약 계속 먹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민서가 대신 마시지 않았다면, 제가 계속 먹었다면 두세 달 후에는 죽었을 겁니다. 검사가 다섯 번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은지가 친구한테 보낸 카카오톡이었어요. 검사가 읽었습니다. 은지, 우리 시아버지 곧 유산 남기실 것 같아. 친구, 무슨 소리야? 건강하시잖아. 은지, 요즘 몸이 안 좋으셔. 아마 몇 달 안에 돌아가실 듯. 친구, 그럼 너희 유산 많이 받겠네? 은지, 응, 10억은 받을 것 같아. 10억이라고 했습니다. 위조 유언장으로 9억을 받고 나머지 4억은 동생들과 나눠 가지면 대충 10억 정도 되니까요. 친구한테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제가 곧 죽을 거라고 말했던 겁니다. 아직 살아있는데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민우 씨가 장례식장까지 알아봤어요. 집 근처에 있는 대형 장례식장 세 곳의 가격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장례 절차, 상속세 계산 방법, 부동산 명의 이전 절차까지 다 조사했어요.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아시겠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제 장례식까지 준비했다니요.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 장례식을요. 검사가 여섯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지가 부동산 앱에서 검색한 기록이었어요. 강남 아파트 시세를 계속 확인했더군요. 10억에서 12억 사이 아파트만 골라서 봤습니다. 검사가 설명했습니다. 은지 씨가 이미 이사 갈 아파트를 물색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한 곳은 실제로 방문까지 했습니다. 중개인한테 곧 계약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대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죽기도 전에 이미 새 집을 구경하러 다녔다니요. 검사가 마지막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민우가 회사 동료한테 보낸 메시지였어요. 동료, 민우야, 요즘 왜 이렇게 기분 좋아 보여? 민우, 곧 좋은 일 생길 것 같아서. 동료, 무슨 일인데? 민우, 비밀인데 곧 큰 돈 생겨. 그럼 빚도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어. 큰 돈이라는 게 제 목숨값이었습니다. 제가 죽어야 생기는 돈이었어요.
저는 검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면 충분합니까?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합니다. 살인 미수, 살인 예비, 문서 위조, 이 모든 걸 입증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겁니다. 저는 검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벽에 기대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했던 아들이, 제가 26살에 얻은 첫 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니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제가 돈을 너무 아꼈던 걸까요? 아니면 민우를 잘못 키운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검찰에서 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민우한테 미안한 게 있나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서가 퇴원해서 저희 집에 왔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며칠 쉬어야 했거든요. 민서가 제게 말했어요. 아버지, 형 면회 가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갈 거다. 볼 얼굴이 없어. 딸 수진이도 같은 질문을 했어요. 아빠, 오빠 만나보실 거예요? 저는 역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나서 뭐 하겠니? 변명이나 들으러 가겠니?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은 만나보세요. 아빠한테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정리가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민우를 만나야 할까요? 2025년 6월, 드디어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원 청사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부모 독살 미수 사건이라는 게 워낙 충격적이어서 언론의 관심이 컸습니다. 저는 모자를 눌러 쓰고 법정으로 들어갔어요. 민서와 수진이가 양옆에서 저를 부축했습니다. 법정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피해자 아버지래. 불쌍하게 됐네. 자식한테 독 먹었다는데. 저는 고개를 숙이고 피해자 측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내도 제 옆에 앉았어요. 아내의 손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우와 은지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민우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은지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2달 넘게 구치소에 있었으니까요. 민우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민우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서세요. 사람들이 일어났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재판장이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정민우와 최은지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피해자 정태수에게 비소가 든 건강식품을 제공하여 살해하려 하였고 추가로 피해자의 부친인 이동철도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삼 농축액에서 검출된 비소, 민우와 은지가 주고받은 메시지, 인터넷 검색 기록, 유언장 위조 연습 자료, 모든 게 스크린에 띄워졌어요. 방청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자식이 부모를 저렇게. 민우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실제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단지 겁을 주어서 재산 일부를 미리 증여받으려 했을 뿐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비소를 먹여놓고 겁만 주려 했다니요?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치사량에 가까운 비소를 30포에 나눠 넣은 게 겁을 주려던 겁니까? 이건 명백한 살인 의도입니다. 재판장이 피고인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정민우, 일어서세요. 민우가 일어났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버지를 정말 살해하려고 했습니까?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제 어려운 사정을 몰라주셔서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언제 내 사정을 몰라줬냐? 내가 말을 했냐? 재판장이 제지했어요. 피해자는 앉으세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다시 앉았습니다. 민우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8억 빚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횡령한 3억과 개인 빚 5억이요. 매일 채권자한테 협박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왜 말하지 못했습니까? 민우가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실망하실까 봐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독살이었습니까?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 최은지를 불렀습니다. 은지가 일어났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시아버지와 시할아버지를 모두 살해할 계획이었습니까? 은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메모였을 뿐이에요. 실제로 할 생각은 없었어요.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따면서 실제로 할 생각이 없었다고요? 은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건 자원봉사를 하려고 딴 거예요. 시할아버지를 돌봐드리려고요. 검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낙상으로 위장한다는 메모는 뭡니까? 은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피해자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정태수 씨, 앞으로 나오세요. 저는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평소 어떻게 대했습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다른 자식들처럼 똑같이 대했습니다. 차별한 적 없습니다. 재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돈을 요청했다면 도와줄 의향이 있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합니다. 아들이 힘들다고 하면 도와줬을 겁니다. 횡령한 것도 몰랐고 빚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말을 했으면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말도 없이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민우를 바라봤어요. 민우야, 왜 말을 안 했냐? 왜 아버지를 죽여야만 했냐? 민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제지했어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민우 변호사가 정상 참작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극심한 경제적 압박 상황에 있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적발됐으니 미수에 그쳤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2년 넘게 계획한 범죄입니다. 우발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차남이었다면 실제로 사망했을 겁니다. 이건 운이 좋아서 미수에 그친 것뿐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우가 저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달라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참아 볼 수가 없었어요. 제 아들이지만 동시에 저를 죽이려 한 범인이었으니까요. 재판 중간에 은지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어차피 혼자 다 쓰시지도 못할 돈이잖아요. 15억이나 있으면서 아들이 빚에 쪼들리는 걸 모른 척 하셨잖아요. 법정이 술렁였어요. 재판장이 호통쳤습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세요. 하지만 은지는 계속 소리쳤어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도와주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언제 도와달라는 소리를 들었냐? 한 번이라도 말을 했냐? 말도 안 하고 나를 독살하려 했으면서 무슨 소리냐? 재판장이 양쪽 다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다음 발언 시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몇 차례 공판이 더 열렸습니다. 증인들이 출석했어요. 민서가 증인으로 나와서
홍삼농 추객을 마시고 중독됐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수진이도 증인석에 섰어요. 아버지가 그 건강식품을 먹고 얼마나 아팠는지 증언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공판에서 검사가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정민우에게 징역 12년, 피고인 최은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재판장이 제지했지만 박수는 계속됐습니다. 2025년 8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들은 2년 넘게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실제로 독극물을 사용했으며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부친까지 살해하려 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피고인 정민우에게 징역 8년, 피고인 최은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민우가 주저앉았습니다. 8년이라니 너무 길다고 소리쳤어요. 은지도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법정을 나왔습니다. 판결이 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2026년입니다. 저는 올해 65세가 됐고 아내는 61세가 됐어요. 민우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고 은지도 여자 교도소에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항소를 포기했어요. 변호사 비용도 없었고 항소해봤자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없었으니까요. 민우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첫 편지였어요. 봉투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한참을 고민했죠.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그냥 버려요. 읽으면 마음만 아플 거예요. 하지만 저는 편지를 뜯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쯤은 아들 말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돈 때문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면회 와주세요. 아버지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었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면회는 가지 않을 겁니다. 은지한테서도 편지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께 보낸 편지였어요. 아내가 읽어보더니 찢어버렸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냐고 물으니 아내가 말했어요. 용서해달래요. 자기도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었대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끝까지 변명만 하는군요. 민서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몸에 남아있던 독소도 다 빠졌어요. 지금은 예전처럼 건강하게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며느리 소영이도 학교에서 잘 가르치고 있고요. 민서 부부는 지금도 한 달에 2번씩 저희 집에 옵니다. 손주들 데리고 오면 집 안이 시끄럽지만 행복합니다. 딸 수진이도 자주 들러요. 간호사 일이 바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합니다. 아빠 건강은 어때요? 약은 잘 드세요? 밥은 잘 먹고 다니세요? 수진이는 저를 챙기는데 민우보다 훨씬 낫습니다. 진짜 효자는 따로 있더군요. 사건이 있고 나서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재산 정리를 하기로 한 거예요. 13억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아내가 다 쓸 수도 없는 돈이에요. 그리고 이 돈 때문에 제가 죽을 뻔했잖아요. 차라리 살아있을 때 나눠주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민서를 불렀습니다. 민서야, 아버지가 너한테 5억을 주려고 한다. 민서가 깜짝 놀라서 손사래를 쳤어요.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그 돈 아버지가 쓰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형 때문에 죽을 뻔했어. 그리고 효자잖아. 받아라. 민서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진이도 불렀습니다. 수진아, 너한테도 3억을 줄게. 수진이도 사양했어요. 아빠, 저도 괜찮아요.
아빠가 쓰세요. 하지만 저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 들어라. 너도 시집가서 돈 쓸 때 많잖아. 받아. 수진이가 울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8억을 자식들한테 나눠줬습니다. 남은 돈은 5억이었어요. 저와 아내가 노후 자금으로 쓰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연금도 매달 350만 원 나오니까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돈 때문에 목숨을 위협받을 일도 없고 자식들 눈치 볼 일도 없으니까요. 민호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유산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제가 죽으면 남은 재산은 민서와 수진이가 반반씩 나눠 갖도록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민우는 상속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여전히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올해 92세이신데 건강이 조금씩 나아지셨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를 갑니다. 아버지는 치매가 있어서 저를 못 알아보실 때도 있지만 가끔은 알아보세요. 그럴 때마다 손을 꼭 잡아주십니다. 아버지한테 민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물으세요. 민우는 요즘 어떠냐고, 회사 잘 다니냐고. 저는 거짓말을 합니다. 네, 잘 다니고 있어요. 바빠서 자주 못 와요. 저와 아내는 지금 조용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공원을 산책해요. 점심은 집에서 간단히 먹고 오후에는 복지관에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요즘은 서예를 배우고 있어요. 아내는 요가를 배웁니다. 저녁에는 손주들이 놀러 오거나 둘이서 조용히 TV를 봅니다. 가끔 여행도 갑니다. 작년에는 제주도에 다녀왔고 올해는 강원도 속초에 갔어요. 내년에는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돈은 살아있을 때 써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모아만 놓고 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웃들도 사건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왔으니까요. 처음에는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집 아들이 아버지 독살하려 했대. 돈 때문이래.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오히려 숨기는 것보다 나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웃들도 이해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요즘 자식들 돈 때문에 부모한테 못할 짓 하는 거 뉴스에 많이 나와요. 정태수 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민우한테서 편지가 계속 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에요. 저는 읽지 않습니다. 봉투째로 서랍에 넣어둡니다. 언젠가 읽을 날이 올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읽고 싶지 않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지, 편지는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민서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아버지, 형이 8년 후에 나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했어요. 모르겠다. 그때 가서 생각해보마. 솔직히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8년이면 제가 73세가 되는 해예요. 그때 가서 민우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오빠한테 재산 정말 한 푼도 안 남겨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 푼도 안 줄 거다. 자식이기 이전의 범죄자야.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마음 이해해요. 저도 오빠 용서 못해요. 저는 요즘 생각합니다. 효도가 뭘까요? 비싼 선물을 사다 주는 게 효도일까요? 자주 찾아오는 게 효도일까요? 아니더군요. 진짜 효도는 부모를 걱정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민서와 수진이가
바로 그런 자식들입니다. 화려하게 효도하지는 않지만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줍니다. 아플 때 달려와 주고, 힘들 때 손잡아 주고, 외로울 때 전화해 줍니다. 그게 진짜 효도더군요. 저는 이제 65세입니다.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15년에서 20년 정도 더 살 수 있겠죠. 그 시간을 아내와 함께, 착한 자식들과 함께, 손주들과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민우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니까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돈은 살아있을 때 쓰세요. 자식 눈치 보지 말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세요. 그리고 자식이 효도한다고 갑자기 잘해주면 한 번쯤 의심해 보세요. 진짜 효도인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건지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처럼 힘든 일을 겪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돈 때문에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자식 두시고 편안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